10년 전 저도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밤마다 온몸이 미친 듯이 가려워서 피가 날 때까지 긁으면서도 그저 환절기라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보습젤만 바르면 괜찮아지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려움이 우리 몸에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다는 사실을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8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만성 콩팥 질환 환자의 67%가 처음 병원을 찾은 이유가 피부 가려움이었다는 충격적인 데이터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중 43%가 이미 콩팥 기능의 3분의 2 이상을 잃은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충격적이시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피부병이라고 생각하고 연고를 바르며 버티는 그 가려움 속에 심장을 멈추게 하고 평생 투석기를 달게 만드는 무서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비밀을 남김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독소가 쌓이는 3곳의 위험한 부위를 짚어드리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에서 1분 만에 콩팥 이상을 확인하는 자가 진단법, 그리고 매일 먹는 밥상 위에서 콩팥을 살리는 기적 같은 식사법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밤에 잠들기 전에 어디가 가장 가렵습니까? 다리입니까? 등입니까? 아니면 손바닥이나 발바닥입니까? 이 3곳 중 어디가 가려운지에 따라 여러분의 콩팥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가려움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소중한 콩팥을 끝까지 지켜내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콩팥이 나빠지면 피부가 가려운 것일까요?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비싼 약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연고를 발라도 평생 가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의 콩팥은 혈액 속에 쌓인 노폐물을 걸러주는 아주 정교한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피를 걸러내는 대단한 장기입니다. 그런데 이 필터가 찌꺼기로 꽉 막혀서 기능을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변으로 시원하게 배출되어야 할 독소들이 갈 곳을 잃고 다시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요독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피가 하수구 물처럼 탁해지는 것입니다. 이 독한 물질들이 피부 아래에 있는 미세한 신경들을 직접 찌르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아무런 두드러기도 없고 발진도 없는데 피부 깊은 곳에서 미칠 듯한 가려움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요독에 의한 가려움은 일반 피부 가려움보다 강도가 7배 이상 높았습니다. 보통 가려움은 긁으면 시원해지지만 요독성 가려움은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오히려 살점이 뜯겨나갈 듯한 고통만 더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겉피부를 아무리 박박 긁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 아니라 피 속에 떠다니는 독소들이 우리 신경을 난도질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려야겠습니다. 콩팥이 망가지면 우리 몸은 인이라는 물질을 배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혈액 속의 인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우리 몸은 살기 위해 뼈 속에 있는 칼슘을 억지로 빼내어 혈액으로 가져옵니다. 이때 혈액 속에서 만난 칼슘과 인이 서로 뭉쳐서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날카로운 유리 조각 같은 딱딱한 결정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미세한 칼슘 결정체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떠돌다가 피부신경에 달라붙어서 무자비하게 찌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마치 뼛속이나 살 깊은 곳에서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끔찍한 가려움을 느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몸 안에서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썩어가고 있는데 겉에다가 연고만 바른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불이 난 집을 보고도 불을 끌 생각은 하지 않고 시끄러운 화재 경보기만 꺼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방치한다면 결국 그 독소는 가장 무거운 곳으로 가라앉아 우리 몸의 특정 부위에 치명적인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독소가 가장 먼저 쌓이는 첫 번째 위험 부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곳은 바로 우리 몸의 가장 아래쪽 정강이입니다. 창원에 사시는 73살 황정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은행에서 일하시며 3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내신 분이십니다. 퇴직 후에는 손주들 돌봐주시며 소소하게 행복하게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밤마다 정강이가 미친 듯이 가려워서 잠을 한숨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에 피가 묻어있을 정도로 긁으셨습니다. 할머니는 겨울이라 피부가 건조해서 그러려니 하고 약국에서 바세린만 잔뜩 사다 바르셨습니다. 남편분이 병원에 가보자고 하셔도 에이 이까지 가려움 때문에 무슨 병원이야 하며 웃어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3달 후 할머니는 다리가 퉁퉁 부어서 신발이 안 들어가는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할머니의 콩팥은 이미 78% 이상 망가져서 기능을 거의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피 속에는 요독이 가득 차 당장이라도 심장에 무리가 올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려운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진작에 병원에 올 걸. 그 말씀을 듣는 제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정강이일까요? 그것은 바로 중력 때문입니다.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소변으로 배출되지 못한 수분과 노폐물이 우리 몸 안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우리는 서 있거나 앉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 무거운 독소물질은 자연스럽게 중력을 타고 다리 쪽으로 쏠려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강이 뼈 바로 위에 있는 얇은 피부 밑에 독소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데 이것이 신경을 자극하여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신장내과 자료에 따르면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환자의 82%에서 정강이 부종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붓기나 살이 찐 것으로 착각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으시거나 바닥에 다리를 편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으로 정강이 뼈 안쪽의 평평한 부분을 꾹 눌러 보십시오. 1초나 2초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10초를 세면서 아주 강하게 누르셔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손가락을 떼었을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피부가 고무공처럼 바로 튀어 올라오면 지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치 찰흙이나 메모리폼 베개처럼 움푹 들어간 자국이 남아있고 한참 동안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것은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의학적으로 함뇨 부종이라고 부르는데 콩팥이 물을 전혀 걸러내지 못해서 피부 밑에 썩은 물이 고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황정임 할머니도 진료실에서 정강이를 눌렀을 때 그 자국이 12분이 넘도록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다리를 긁기 전에 이 손가락 테스트를 한 번만 해보셨더라면 콩팥이 78%나 망가지기 전에 병원에 오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하셔야 될 게 있어요. 양말 자국입니다. 저녁에 양말을 벗으셨을 때 양말 고무줄 자국이 발목에 선명하게 남아있고 30분이 넘도록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건 역시 콩팥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우리 몸이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정강이는 지금 안전합니까? 혹시 가족 중에 습관적으로 바지를 걷어 올리고 다리를 긁고 계신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그것은 나이 들어서 생기는 가벼운 가려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콩팥이 익사 직전이라며 보내는 처절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 말이 과장 같으시다고요? 아닙니다. 정강이의 가려움은 우리 눈에 보이는 증상이라 그래도 발견할 수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부위는 혼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두 번째 위험 부위는 바로 등 한복판, 특히 날개뼈 주변입니다. 이곳의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 아니라 척추를 타고 흐르는 신경이 비명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요독성 소양증 환자의 74%가 등 가려움을 호소하였고 그중 절반 이상이 피부 겉면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원인으로 고통받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또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홀로 지내시던 69살의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의 침대 머리맡에는 항상 대나무로 만든 효자손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다 출가하고 혼자 사시니 등을 긁어줄 사람이 없어서 효자손이 유일한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밤마다 등 뒤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가려움 때문에 잠을 설치셨고 그때마다 효자손으로 등을 벅벅 긁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시원한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리 세게 긁어도 가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고열과 오한으로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등을 확인했을 때 상황은 아주 심각했습니다. 효자손에 긁혀 성한 곳이 없었고 찢어진 상처 틈으로 세균이 침투해 등 전체가 붉게 부어오른 상태였습니다. 단순한 가려움이 폐혈증이라는 무서운 합병증으로 번진 것입니다.
할머니께서 의식이 돌아오신 후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살이 찢어지도록 긁었는데도 피부 겉이 아니라 뼛속에서 불개미가 기어다니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콩팥이 망가졌을 때 나타나는 신경성 소양증의 정체입니다. 우리 몸에서 콩팥 기능을 잃으면 혈액 속에 인이라는 독성 물질이 급격히 쌓입니다. 이 인은 신경을 아주 예민하게 만드는데 특히 우리 몸의 감각신경이 뻗어나오는 척추와 날개뼈 부근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피부 겉면에는 아무런 두드러기나 발진이 없는데도 등 깊은 곳, 척추뼈 안쪽에서부터 미칠 듯한 가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부 문제가 아니라 신경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겉을 아무리 긁고 피를 내본들 신경이 진정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콩팥이 나쁜 분들은 면역력이 일반인보다 훨씬 떨어져 있고 피부 재생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작은 상처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등을 봐줄 사람이 없어서 상태가 심각해질 때까지 방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밤마다 등이 가려워서 효자손을 찾고 계십니까? 혹은 등을 벽이나 문기둥에 비비며 고통을 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효자손은 우리 등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도구가 아니라 피부를 망가뜨리고 세균을 집어넣는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부터는 절대 도구로 등을 긁지 마십시오. 대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등을 가볍게 닦아내시거나 병원을 찾아 혈액 수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강이와 등 뒤의 가려움이 주로 독소의 축적과 신경 자극 때문이었다면 세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부위는 조금 더 복잡하고 치명적인 합병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손바닥과 발바닥입니다. 보통 손바닥이 가려우면 주 부습진이나 무좀이라고 생각하고 연고를 바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내과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원인 불명의 손바닥 발적과 가려움으로 피부과를 찾은 환자 중 23%에서 간 기능 이상이 동시에 발견되었고 그중 7%에서는 콩팥 기능까지 함께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손바닥이 가려운 것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간과 콩팥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평생을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자식들을 키워내신 61살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루 종일 물과 세제를 만지는 것이 일상이었던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손바닥이 유난히 붉어지고 밤만 되면 손바닥과 발바닥에서 불이 나는 듯한 가려움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여사님은 독한 주방 세제 탓이려니 하고 장갑을 2겹씩 끼고 일하시거나 혈액순환이 잘 되라고 약주를 한 잔씩 드시고 주무시곤 했습니다. 몸에 좋다는 각종 건강즙도 빼놓지 않고 드셨습니다. 그것이 간과 콩팥을 동시에 망가뜨리는 독이 되는 줄은 꿈에도 모르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여사님은 소변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진단명은 간신증후군이었습니다. 이것은 간 기능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그 영향으로 멀쩡하던 콩팥까지 연쇄적으로 멈춰버리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간과 콩팥은 해독을 담당하는 형제와 같은 장기입니다. 이 여사님이 무심코 드셨던 수많은 약재와 알코올을 해독하느라 간이 먼저 지쳐버렸고 해독되지 못한 독성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콩팥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콩팥 혈관을 수축시켜 아예 소변을 만들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 바로 손바닥 홍방과 가려움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손바닥은 연한 분홍색이지만 간과 콩팥이 동시에 나빠진 분들의 손바닥은 마치 붉은 페인트를 칠한 것처럼 가장자리가 새빨갛게 변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가려움을 넘어서 손발이 화끈거리고 뜨거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밤에 이불 속에만 들어가면 가려움이 더 심해지는데 이것은 따뜻한 이불 속에서 체온이 올라가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독성 물질들이 피부 끝으로 더 많이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발이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안 된다라고 걱정하시지만 의학적으로는 갑자기 손발이 뜨거워지고 가려운 것이 훨씬 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간이 비명을 지르고 있고 그 비명 소리에 콩팥이 겁을 먹고 문을 닫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손바닥이 유난히 붉거나 밤마다 손발이 뜨거워서 잠을 못 이루신다면 절대로 술이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약물을 드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지금 당장 드시던 모든 건강보조식품을 중단하시고 내과를 찾아가간 수치와 콩팥 수치를 동시에 확인하셔야만 두 장기가 모두 망가지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가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가려우면 뜨끈한 찜질방이나 사우나에 가서 땀을 쫙 빼야 독소가 빠진다고 믿고 계십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의 무리한 사우나는 독소를 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콩팥을 말려 죽이는 행위입니다. 제가 직접 응급투석을 진행했던 환자분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68살이셨던 이분은 평소 등과 다리가 가려울 때마다 동네 목욕탕에 뜨거운 온탕에 몸을 담그거나 건식 사우나에서 땀을 흘리곤 하셨습니다. 땀을 흘리고 나면 일시적으로 가려움이 덜한 것 같고 개운한 느낌이 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가려움을 참지 못하고 찜질방을 찾으셨고 평소보다 높은 온도에서 1시간 넘게 땀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지셨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급성 신부전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땀을 뺐는데 콩팥이 멈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탈수와 혈액의 끈적임 때문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 혈액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와야만 일을 할 수 있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고온의 사우나에서 땀을 지나치게 많이 흘리면 우리 몸의 수분이 급격히 빠져나갑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은 물을 마시면 금방 회복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우리 어르신들은 수분 조절 능력이 고장난 상태입니다.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면 혈관 속을 흐르던 피는 수분을 잃고 끈적끈적해집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혈액 농축이라고 부릅니다. 끈적해진 피는 콩팥의 미세한 혈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꽉 막혀버리게 됩니다. 결국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뚝 끊기면서 멀쩡하던 콩팥 세포들이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순식간에 괴사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찜질방에서 발생하는 급성신부전의 무서운 원리입니다. 이분이 땀과 함께 배출한 것은 독소가 아니라 콩팥을 살리는 생명수였던 것입니다. 국립암센터 예방의학 자료에 따르면 땀으로 배출되는 요독의 양은 전체 요독의 1% 미만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혈액 속에 남은 요독의 농도는 더 진해지고 신경을 더 강하게 자극하여 사우나가 끝나고 나면 전보다 훨씬 더 심한 가려움과 건조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분들은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이 계속 가려워야 하느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해결 방법 의외로 간단합니다. 가려움이 있는 분들은 절대로 4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시면 안 됩니다. 38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짧게 10분 이내로 샤워만 하시고 샤워 직후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 피부 장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뜨거운 열기는 혈관을 확장시켜 가려움을 유발하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폭발적으로 분비하게 만듭니다. 시원하다고 느끼는 것은 뇌가 뜨거움에 속아 통증을 잠시 잊는 것일 뿐 피부 아래에서는 염증 반응이 불이 붙은 듯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정강이의 가려움과 부종은 중력에 의해 독소가 가라앉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둘째, 등과 날개뼈 주변의 가려움은 척추신경이 독소에 공격당하는 두 번째 경고입니다. 셋째, 손바닥과 발바닥의 홍반과 가려움은 간과 콩팥이 동시에 무너지는 세 번째 경고입니다. 그리고 사우나와 뜨거운 물은 해결책이 아니라 우리 콩팥을 더 빨리 망가뜨리는 함정이라는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를 알아차렸다면 이제는 실제로 내 콩팥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집에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단 1분 만에 콩팥 이상을 감지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싼 장비 없이도 우리 생명을 지키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자가 진단법은 앞서 잠시 언급했던 정강이 부종 테스트를 정식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리가 부었나 하고 눈으로 보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정확한 방법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말을 벗고 편안하게 다리를 뻗은 상태에서 정강이 뼈의 앞쪽, 즉 살이 없고 뼈가 바로 만져지는 부위를 찾으십시오. 그곳을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르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시간과 강도입니다. 마음속으로 천천히 10초를 세면서 뼈가 느껴질 정도로 강하게 누르셔야 합니다. 10초를 센 뒤 손가락을 뗐을 때가 관건입니다. 만약 피부가 바로 원래대로 돌아오면 지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들어간 자국이 5초 이상 남아있다면 주의 단계.
10초 이상 남아있다면 위험 단계입니다. 의학 용어로 함뇨 부종이라고 하는데, 콩팥이 소변으로 내보내지 못한 수분이 중력을 타고 내려와 세포 사이에 갇혀버린 상태를 뜻합니다. 살이 찐 분은 누르면 바로 튀어 올라오지만 콩팥에 문제가 있는 분의 다리는 물먹은 스펀지 같아서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 자국이 깊고 오래 갈수록 콩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다는 뜻이므로 가려움의 원인이 콩팥에 있음을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자료에 따르면 함뇨 부종이 양쪽 정강이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콩팥 질환의 가능성이 87%에 달합니다. 한쪽만 붓는 것은 혈관이나 관절 문제일 수 있지만 양쪽이 동시에 부으면 전신질환, 특히 콩팥이나 심장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가진단법은 화장실에서 확인하는 소변의 거품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소변을 보시고 나서 바로 물을 내리지 마시고 변기를 들여다보십시오. 만약 소변 위에 하얀 거품이 가득하다면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물론 소변 줄기가 세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일시적으로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의 거품은 맥주 거품처럼 금방 사라집니다. 반면에 콩팥이 보내는 위험 신호인 단백뇨 거품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비누 거품이나 계란 흰자 거품처럼 작고 촘촘하며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터지지 않고 변기물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심지어 물을 내려도 거품이 변기벽에 남아있을 정도라면 이것은 콩팥의 필터 구멍이 헐거워져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줄줄 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 자료에 의하면 지속적인 거품뇨가 관찰되는 환자의 62%에서 실제 단백뇨가 확인되었고, 이 중 상당수가 이미 만성 콩팥병 3기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3기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아침 첫 소변이 가장 정확합니다. 왜냐면 밤새 농축된 소변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있다면 거품이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간밤에 물을 많이 드셔서 소변이 맑고 연한 날에는 거품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아침 첫 소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 3주 이상 온몸이 가려운 상태에서 방금 말씀드린 정강이의 부종과 소변의 거품 증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내일 아침 당장 신장내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저는 피부가 가려워서 온 게 아니라 콩팥 기능을 검사하러 왔습니다. 혈액 검사로 크레아틴인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을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구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그저 가렵다고만 말씀하시니까 피부과 연고만 처방받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의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이 우리 콩팥을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이 두 가지 자가진단 신호는 콩팥이 완전히 멈추기 전에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콩팥을 살리느냐 죽이느냐를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콩팥에 좋은 음식을 추천해달라고 하시면서 비싼 약초나 건강기능식품을 찾으십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양배추와 계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단, 여기서 우리의 생사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시면 건강을 위해 먹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양배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양배추가 위에 좋고 해독에 좋다는 말만 믿고 생으로 즙을 내서 드시거나 샐러드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만약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양배추를 생으로 드시고 계신다면 그것은 건강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심장을 멈추게 하는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좀 과격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는데요. 의학적으로 분명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유라는 아주 귀한 성분이 들어있어서 손상된 위장, 점막을 재생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배추 속에 들어있는 칼륨이라는 성분입니다. 건강한 콩팥은 칼륨을 소변으로 잘 배출하지만 지쳐있는 콩팥은 이 칼륨을 걸러내지 못합니다. 칼륨이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면 고칼륨 혈증이 오게 되는데 이것은 예고 없이 심장 부정맥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심정지,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이 나빠진 분들에게 생채소나 녹즙은 아주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영양팀 자료에 따르면 생양배추 100g에 들어있는 칼륨은 약 246mg이지만 5분간 데친 후에는 칼륨이 47%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콩팥을 살릴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물에 데치는 것입니다. 칼륨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물질입니다. 양배추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끓는 물에 3분에서 5분 정도 데쳐내면 칼륨 성분은 물에 녹아 빠져나가고 콩팥을 보호하는 비타민과 섬유질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반드시 데친 물은 버리시고 건더기만 드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내과 전문의들이 우리 환자분들에게 강조하는 칼륨 전처리의 핵심입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작은 조리법의 차이가 우리 심장을 뛰게 하고 콩팥의 부담을 덜어주는 생명줄이 됩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양배추만 드시면 안 됩니다. 짝꿍으로 반드시 같이 드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계란입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고기 같은 단백질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찌꺼기가 콩팥 필터를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이 무너져서 더 큰 병이 옵니다. 이때 가장 안전한 대안이 바로 계란 흰자입니다. 고기나 생선에는 콩팥을 공격하는 인 성분이 많지만 계란 흰자에는 인이 거의 없고 콩팥 환자에게 꼭 필요한 최고급 알부민 단백질이 가득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영양상담실 자료에 따르면 삶은 계란 흰자 하나에 들어있는 인은 약 5mg에 불과합니다. 반면 같은 양의 소고기에는 인이 약 60mg이나 들어있습니다. 무려 12배 차이입니다. 단, 여기서도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계란 노른자입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인이 많이 들어있으므로 가려움증이 심하거나 콩팥 수치가 나쁜 분들은 아깝더라도 노른자는 빼시고 흰자 위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기적의 아침 식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데친 양배추 한 접시와 삶은 계란 흰자 2개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데친 양배추의 달큰한 맛과 계란 흰자의 담백함이 어우러져 맛도 좋고 무엇보다 먹는 즉시 콩팥 필터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피를 맑게 만들어줍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양배추 한 통이 대략 3,000원 정도이고 계란 한 판이 5,000원 정도입니다. 우리 한 달치 건강식단이 10,000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비싼 보약보다 매일 먹는 밥상이 우리를 살립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환자분들 중에 이 간단한 식단 변화만으로 크레아티닌 수치가 안정되고 지긋지긋한 가려움에서 벗어나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이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시면 반드시 담당 의사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시작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방향은 맞습니다. 양배추는 반드시 데치고 계란은 흰자를 먹는다. 이 원칙을 우리 뇌에 새기셔야 합니다. 좋은 음식으로 혈액을 맑게 채우셨다면 이제는 그 혈액이 흐르는 우리 몸 바깥 환경을 점검해야 할 차례입니다. 아무리 콩팥에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가 머무는 침실의 환경이 콩팥을 공격하고 있다면 가려움은 절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고 집에만 오면 다시 온몸을 긁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돈 들이지 않고 지금 당장 가려움을 잠재우는 생활 처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이것만이라도 꼭 하십시오. 첫째, 습도와의 전쟁입니다. 우리나라의 겨울은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지옥과도 같습니다. 가뜩이나 콩팥이 나빠져서 피부의 수분을 잡아주는 기름막이 다 파괴된 상태인데 난방까지 뜨겁게 떼니까 집안이 사막처럼 변해버립니다. 공기가 건조하면 피부신경은 평소보다 수십 배 더 예민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불이 붙는 것처럼 가려워집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피부과 자료에 따르면 실내 습도가 40% 이하로 떨어지면 요독성 소양증 환자의 가려움 강도가 평균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부터 침실 머리맡에 반드시 가습기를 틀어두시거나 젖은 수건을 2-3장 널어두셔야 합니다. 실내 습도를 5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밤새 긁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습도계가 없으시면 코가 약간 촉촉하다고 느낄 정도가 딱 좋습니다. 이것은 피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민해진 신경을 달래주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우리 손톱 관리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의 손을 잡을 때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이 바로 길고 날카로운 손톱입니다. 가려움은 의지로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이 들면 무의식 중에 긁게 되는데 이때 긴 손톱은 우리 피부를 찢고 세균을 집어넣는 흉기가 됩니다. 콩팥이 나쁜 분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작은 상처에도 봉소염이나 폐혈증 같은 치명적인 감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장 손톱을 아주 짧게 깎으십시오. 그리고 끝부분을 줄로 갈아서 아주 뭉툭하고 부드럽게 만드셔야 합니다. 이것은 미용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키는 방어막입니다. 내가 잠결에 긁더라도 살이 찢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밤에 주무실 때 얇은 면장갑을 끼고 주무시면 더욱 좋습니다. 약국이나 다이소에서 1,000원 이하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투자가 우리 피부와 콩팥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셋째, 물을 마시는 방법입니다. 콩팥이 나쁘시면 물을 많이 마셔도 안 되고 적게 마셔도 안 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정답은 미지근한 물을 아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찬물은 위장을 차갑게 하고 혈관을 수축시켜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을 줄어들게 만듭니다. 반드시 체온과 비슷한 따뜻한 물을 머그컵 한 잔이 아니라 소주잔 한 잔 정도의 양으로 나누어 1시간에 한 번씩 드십시오. 이렇게 하면 콩팥에 홍수가 나지 않으면서도 혈액의 끈적임을 막아 요독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맹물이 밋밋해서 싫으시다면 볶은 옥수수차나 보리차를 연하게 끓여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녹차나 홍차는 카페인이 있어서 이뇨작용을 하므로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콩팥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카페인이 없는 차를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잠깐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 어르신들 중에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의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느타리버섯 달인 물이 콩팥에 좋다더라. 옥수수 수염을 끓여 마시면 부종이 빠진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고 맹목적으로 따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전통 음식에 좋은 것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콩팥이 이미 나빠진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드시면 칼륨 수치가 올라가 심장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거를 동시에 여러 가지를 드시는 것입니다. 양배추즙에 비트즙에 케일즙에 당근즙까지 한꺼번에 녹즙을 만들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건강한 분이라면 괜찮을 수 있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이것이 칼륨 폭탄이 됩니다. 하나만 드셔도 칼륨 수치가 올라가는데 4-5가지를 섞어서 드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영양상담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콩팥병 환자의 입원 원인 중 고칼륨 혈증으로 인한 응급 입원이 전체의 19%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건강에 좋다며 생채소즙이나 과일즙을 과다 섭취한 경우였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콩팥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생채소즙을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데쳐서 드십시오. 그리고 한 번에 한 가지만 드십시오. 욕심내지 마시고 양배추면 양배추, 시금치면 시금치 한 가지를 데쳐서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좋은 것을 많이 넣는다고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는 것이 진짜 건강법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건강기능식품을 한 움큼씩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간 영양제, 관절 영양제, 혈압 영양제, 비타민까지 한꺼번에 드시는 분들이요. 이분들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영양제가 결국 어디서 걸러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콩팥입니다. 콩팥이 건강할 때는 이런 물질들을 잘 처리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처리하지 못한 찌꺼기들이 혈액 속에 쌓여서 오히려 독이 됩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건강기능식품 복용자 중 23%에서 콩팥 관련 수치 이상이 발견되었고 이 중 일부는 건강기능식품 중단 후 수치가 개선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드시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있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께 목록을 보여드리고 콩팥에 안전한 것인지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아깝더라도 콩팥에 부담이 되는 것은 과감히 끊으셔야 합니다. 우리 콩팥을 지키는 것이 어떤 영양제보다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비싼 약이나 보약이 아닙니다. 우리 밥상 위에 있는 소박한 음식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소소한 생활 습관이 우리 건강을 좌우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해주시던 된장국, 우리 할머니들이 드시던 보리밥, 이런 소박한 밥상이 사실은 가장 훌륭한 건강식이었습니다. 거기에 오늘 제가 알려드린 데친 양배추와 계란 흰자만 더하시면 충분합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강한 세대입니다. 그때의 지혜와 인내심이 있으시면 건강도 반드시 지킬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딱 하나만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양배추를 데치는 것이든 정강이를 눌러보는 것이든 손톱을 깎는 것이든 하나만 시작하시면 됩니다.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듭니다. 우리 함께 시작합시다. 자, 여기까지 음식과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병원에 가셨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많은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서도 제대로 된 검사를 받지 못하고 돌아오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가려워서 병원을 가시면 대부분 피부과로 가십니다. 피부과에서는 당연히 피부 문제로 보고 연고를 처방해 줍니다. 항히스타민제를 드시면 일시적으로 가려움이 줄어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원인은 콩팥인데 피부만 치료하고 있으니 약을 끊으면 다시 가려움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사 선생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환자분이 가렵다고만 말씀하시니 피부과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똑해져야 합니다. 병원에 가실 때 반드시 3가지를 말씀하셔야 합니다. 첫째, 3주 이상 가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둘째, 다리가 붓거나 소변에 거품이 있다면 그 증상도 함께 말씀하셔야 합니다. 셋째, 혈액검사로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을 확인해달라고 직접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 3가지만 말씀하시면 어떤 의사 선생님이든 즉시 콩팥 문제를 의심하고 정밀 검사를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 더요. 검사 결과지를 받으시면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이 숫자가 90 이상이면 정상, 60에서 89 사이면 초기 단계, 30에서 59 사이면 중간 단계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30 미만이면 심각한 상태이므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숫자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60 이하면 반드시 신장내과 전문의를 만나셔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시면 내과에서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콩팥 질환을 놓치고 몇 년 뒤에 투석실에서 발견하게 되는 비극이 생깁니다. 실제로 대한신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성 콩팥병 환자의 약 37%가 첫 진단 시 이미 3기 이상이었습니다. 즉 10명 중 거의 4명이 콩팥이 절반 이상 망가진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병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통계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의 관심과 행동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창원의 황정임 할머니 이야기가 기억나시나요? 할머니는 콩팥이 78%나 망가진 후에야 병원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직 투석까지는 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대로 양배추를 데쳐 드시고 계란 흰자를 매일 아침 2개씩 드셨습니다. 침실에 가습기를 틀어놓으시고 손톱을 짧게 깎으셨습니다. 미지근한 보리차를 소주잔으로 나누어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석 달 후 다시 검사를 받으러 오셨을 때 할머니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밤마다 피가 나도록 긁던 가려움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서 드디어 밤에 푹 주무실 수 있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들한테 전화가 왔을 때 예전에는 아이고 몸이 아파서 힘들다라는 이야기밖에 못했는데 이제는 할머니 건강해졌다고 놀러오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게 되셨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밤에 가렵지 않게 푹 자는 것, 손주들에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이런 소소한 일상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행복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가려움증을 넘어서 우리 소중한 콩팥의 수명을 지키는 깊이 있는 지혜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슴에 새기셔야 할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3주 이상 지속되는 가려움은 피부병이 아닙니다.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정강이, 등과 날개뼈, 손바닥과 발바닥 이 3곳이 유독 가렵다면 반드시 콩팥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둘째,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가 진단을 잊지 마십시오. 정강이를 10초간 눌러서 자국이 남는지 아침 첫 소변에 촘촘한 거품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양쪽 정강이가 동시에 붓고 거품료가 함께 나타난다면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셋째, 양배추는 반드시 데치고 계란은 흰자를 드십시오. 생양배추의 칼륨은 심장을 위협하지만 데치면 안전합니다. 계란 흰자는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최고의 단백질입니다. 매일 아침 데친 양배추와 삶은 계란 흰자 2개, 이 간단한 식단이 우리 콩팥을 지켜줍니다. 넷째, 사우나와 뜨거운 물은 절대 안 됩니다. 38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하시고 보습제를 바르십시오. 찜질방에서 땀을 빼는 것은 독소를 빼는 것이 아니라 콩팥을 말려 죽이는 것입니다. 다섯째, 침실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시고 손톱을 짧게 깎으시고 미지근한 물을 소주잔으로 나누어 드십시오. 이 세 가지 생활 습관만 지켜도 밤새 긁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그러느라 우리 건강은 늘 뒤로 밀어두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건강을 챙길 때가 되었습니다. 가려움이라는 고통을 원망하기보다는 우리 몸이 나에게 보내는 마지막 사랑의 편지라고 생각하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내일 아침부터 하나씩 실천하시면 우리 콩팥은 분명히 고마워할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 웃으며 놀아줄 수 있는 기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여러분이 오늘 실천하시는 데친 양배추 한 접시와 짧게 깎은 손톱, 그리고 우리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정성이 모여서 우리 노후를 축복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우리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